화기애애한 상견례 분위기 속에서 사돈 어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장모님 재산 다 물려받는다니 든든합니다. 순간 VIP 룸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큰아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따져 물었습니다. 민호가 땀을 흘리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직접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며 절규했습니다. 저런 건 쓴 적도 없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펼쳐질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시장 골목은 분주했습니다. 5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포목점을 운영해온 김영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 68빈 영희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어졌지만 천을 만지는 손길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희는 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막내 결혼식 준비할 것도 많고 말이에요. 막내딸 수진이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6의 늦은 나이에 찾아온 좋은 인연이었죠. 예비사위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고 집안도 반듯했습니다. 영희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막내가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포목점 한쪽 벽에는 세 자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둘째 아들 민호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막내딸 수진이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정말 내 자식들 다 잘 컸어. 영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영희는 5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지금은 제법 든든한 미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시장 상가 건물 한 동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임대료만으로도 월 300만 원은 넘어왔어요. 거기에 수십 년간 적금을 부어온 통장들과 부동산까지 합치면 1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정확한 액수를 말한 적이 없었지만 대충 짐작은 하고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쌓인 가족들 사이의 앙금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영희가 둘째 아들을 더 예뻐한다고 생각했고, 둘째 며느리는 큰아들 집이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영희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애쓰다 보니 오히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막내의 결혼을 앞두고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믿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만큼은 제대로 시집 보내마.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영희는 가게 한쪽에 앉아 수진이의 결혼 준비 목록을 적어보았습니다. 예단, 혼수, 상견례 준비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평생 알뜰하게 모아온 돈이지만 딸의 결혼에는 아낌없이 쓰고 싶었습니다. 영희는 가게 금고에 보관해둔 통장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중은행 세 곳에 나누어 맡겨둔 예금과 적금,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식들을 위해 한평생 아껴온 결과였어요. 그때 둘째 아들 민호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민호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수진이 상견례 말인데요. 제가 준비를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영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 가족 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민호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의아했어요. 상견례는 호텔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곳이 있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호텔이라니, 그런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 어머니, 막내 결혼인데 제대로 준비하셔야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보겠습니다.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민호의 제안이 고맙긴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막내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준다니 고맙구나.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불안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장사를 하며 쌓인 직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에서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잘 되기만 해라. 상견례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약속대로 호텔 예약부터 메뉴 선정까지 모든 것을 척척 해나갔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 호텔 VIP룸으로 예약했어요. 프라이빗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민호가 예약 확인서를 들고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영희는 그 종이를 받아들며 놀랐어요. 어머, 이런 좋은 곳을 어떻게 예약했니? 돈이 얼마나 드는 거야?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상견례인데 제대로 해야죠. 하지만 민호의 과도한 친절함이 오히려 영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으로 볼 때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민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너 동생이 수진이 상견례 준비를 도맡아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가요? 그런 일에 관심이 있었나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도 그게 이상해서 말이야. 평소 같지 않거든.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민호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던데.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의 말에 일리가 있었거든요. 민호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편 큰 며느리 정숙과 둘째 며느리 미경 사이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유언장 같은 건 남겨두셨을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동서,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민호 오빠가 갑자기 상견례 준비를 맡겠다고 나서는 게 좀 이상해서요. 평소에는 가족 일에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 정숙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혹시 시어머니한테서 뭔가 들었나? 두 며느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불안해했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호가 움직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영희는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예비 신부인 수진이는 상견례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었어요. 엄마, 민호 오빠가 호텔 예약까지 해줬다면서요? 고마운데 좀 부담스러워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평소 오빠 성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영희는 딸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지만 속으론 자신도 같은 불안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상견례 준비를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영희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민호의 행동이 단순한 형제에서 나온 것이라면 좋겠지만 만약 다른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상견례를 사흘 앞둔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집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과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텐데 과연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상견례 최종 점검 차 왔어요. 민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희는 그 속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민호야, 너 혹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수진이가 좋은데 시집 가는 게 기뻐서 그래요. 하지만 영희는 확신했어요. 민호에게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5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본 경험으로 볼 때 민호의 행동에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었거든요. 상견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계획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긴장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뿌듯했어요. 막내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하니 민호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룸은 제가 미리 확인해뒀어요. 고생 많다, 민호야. 영희는 아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VIP 룸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넓은 원형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까지. 영희는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어 기분이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곧이어 큰아들 민수와 큰며느리 정숙이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한복을 입고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잠시 후 수진이가 예비 신랑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수진이는 연분홍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고 예비 신랑 준혁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다. 김준혁입니다. 오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희는 예비 사위의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이 흡족했어요. 아이고, 잘생겼네. 우리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모든 가족이 모이고 나서 예비 사위 측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였고 어머니는 약사였어요. 두 분 모두 품위 있고 교양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혁의 아버지 김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니 김영희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인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서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준혁이가 정말 성실한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부족한데 잘 부탁드려요. 영희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수진 씨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준혁의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칭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영희의 가슴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준비해온 듯한 모습이었어요. 민호야, 무슨... 영희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 맞다. 저희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준혁의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희 아들한테 들었는데 수진 씨가 어머님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하더군요.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희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결정을 한 적도 없었거든요. 큰아들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큰 며느리 정숙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그때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수진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에요. 영희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그런 유언장을 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봉투에서 나온 종이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인감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문서를 작성한 적이 절대 없다는 것을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비사위 집안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큰아들 민수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이런 유언장을 쓰셨습니까? 큰아들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따져 물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민수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영희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나는 그런 거 쓴 적 없어. 정말이야. 하지만 큰며느리 정숙은 이미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정숙의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예비사위 집안 사람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준혁의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저희가 괜한 말을 한 것 같네요. 가족 간의 일인데. 아니에요, 교수님. 괜찮습니다. 민호가 급히 나서며 말했어요. 이건 이미 정해진 일이고 어머니께서 직접 결정하신 거예요. 수진이는 충격에 휘청거리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원한 적 없어. 엄마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고. 수진아, 너는 몰랐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조용히 결정하신 일이니까. 민호는 여전히 침착한 척하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민수가 그 서류를 빼앗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종이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건 도장 위조야. 어머니 인감 도장을 어디서 훔친 거야?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형,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직접 주신 거라고.
민호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영희는 그제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인감도장을 훔쳐서 가짜 유언장을 만든 거였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민호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확실했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그런 거냐?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준혁의 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자리를 뜨는 게 좋겠어요. 가족 간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아니에요. 기다려주세요. 수진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예비사위 가족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준혁도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아는 게 있어? 준혁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왜 이래요? 어머니가 수진이를 제일 아끼시는 거 다 알잖아요. 당연한 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 정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동서, 당신 남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시어머니 도장을 훔쳐서 가짜 서류를 만든 거라고. 뭐라고? 둘째 며느리 미경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자신의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미쳤어? 어머니 인감을 어떻게 함부로 써? 이게 사기야, 사기라고. 형, 나 줘. 민호도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나만 항상 찬밥 대우야. 형은 은행 지점장이고 수진이는 막내딸이라고 예뻐하고 나는 뭐야? 그 순간 민호의 속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열등감과 질투심, 그리고 탐욕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내 아들이 맞니? 준혁의 아버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정말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버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집안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집안과 준혁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때 민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망치지 말아주세요. 수진이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예비사위 가족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수진이는 절망에 빠져 웨딩링을 빼내려 하고 있었어요. 안 돼, 수진아. 영희가 딸을 막으려 했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내 결혼이 다 망가졌어. 수진이가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VIP 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꿈 같았던 상견례는 악몽으로 변해버렸고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예비사위 가족들이 떠나고 나자 VIP 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까까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뿐이었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가짜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인감이 찍혀 있었지만 글씨체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50년 넘게 써온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거든요. 저런 건 쓴 적도 없다. 영희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민호야,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민호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큰아들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섰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너 때문에 수진이 결혼이 다 망가졌어. 우리 가족이 사기꾼 취급받게 생겼다고. 형,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호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큰 며느리 정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인감도장을 훔쳐서 가짜 서류를 만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둘째 며느리 미경도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 도장을 어떻게?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지난 3년간 계속 적자만 났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도 계속 손님은 없고 임대료는 매달 나가고 영희는 그제야 민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술만 마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죠. 형은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하고 수진이는 의사랑 결혼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실패작일까 하고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왜 이런 짓을. 영희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어머니가 형한테는 우리 민수 참 잘됐다 하시고 수진이한테는 우리 막내 예쁘다 하시는데 나만 항상 민호는 언제 철들까 이런 식이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 민호는 몇 년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자존감도 땅에 떨어졌고 가족 모임 때마다 형과 비교당하는 게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판단력도 흐려졌고 점점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어머니가 수진이한테만 좋은 걸 다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교사 될 때도 결혼 준비할 때도 나는 언제나 투명인간 같았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수는 동생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속인 거야? 수진이 결혼까지 망치고 내 머릿속에는 오직 돈 생각밖에 없어?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라 나도 한 번은 인정받고 싶었어. 가족들한테 고마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민호가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민호의 생각을 완전히 비틀어 놓았어요. 상견례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가족들이 자신을 다시 봐줄 거라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유언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수진이는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오빠, 나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 이름으로?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민호가 동생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영희는 찢어진 유언장 조각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이 이런 짓을 하게 되었을까? 그때 큰 며느리 정숙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저는 정말 못 참겠어요. 이런 사람들과 한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형님, 진정하세요. 미경이 말렸지만 정숙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보였어요. 진정하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망신을 당해야 해요?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민수도 아내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희는 큰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웨딩링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이제 됐어. 다 끝났어. 호텔룸은 이제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상견례 참사가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포목점 문을 열 기력도 없었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집안은 적막했어요. 큰아들 민수는 약속대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고 수진이도 혼자 원룸을 얻어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영희 곁에 남은 건 민호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호마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민호가 라면을 끓여 가져왔지만 영희는 젓가락을 들 기운도 없었어요. 민호의 모습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않은 채 집안을 맴돌고 있었어요. 미경은 친정으로 가버렸고 부동산 사무소도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민호야. 영희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어머니. 너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니?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결혼은 완전히 파탄났고 준혁은 다른 여자와 소개팅을 본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영희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큰 며느리 정숙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굉장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정숙아, 어서 와라. 민수는 어떻게 지내니? 정숙은 자리에 앉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 저희는 이제 정말 따로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숙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뭐? 재산 분할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서방님 때문에 더 이상 피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영희는 정숙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큰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숙아,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가 가족 아니야? 가족이요? 정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가족이 서로를 속이고 사기를 치나요? 민호 때문에 우리까지 사기꾼으로 몰릴 뻔했어요.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형수님, 그건 제가 당신이랑 얘기할 건 없어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영희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정숙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큰 상처를 남겼거든요. 그럼 민수는 뭐라고 그러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에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의 말은 단호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정숙에게 사과했습니다. 형수님, 제발.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그 짓을 할 때 생각했어야죠. 정숙은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영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요. 돈 때문에 시작된 일이 결국 가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정수가,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니? 명절에도 안 올 거야? 그건 남편과 상의해보겠어요. 정숙도 그 부분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몰라볼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수진아,
어서 와라. 많이 힘들었지? 수진이는 정숙을 보더니 인사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가씨도 많이 힘들죠? 정말 안 됐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수진이에 대한 동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가 영희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 포기하기로 했어. 수진아, 그러지 마라. 다른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엄마.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예요. 결혼 같은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의 말은 단호했어요. 민호가 동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는 피했어요. 오빠, 가까이 오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수진아, 오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준혁 오빠는 이미 다른 사람 만나고 있고 나는 동네에서 사기꾼 집 딸로 소문났어요. 수진이가 울부짖었어요. 영희는 자식들이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었어요. 돈은 남아도 가족은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요. 정숙이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시어머니, 법적인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겠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정숙이 떠나고 나자 집안에는 영희와 민호, 수진이만 남았어요.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깊은 상처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마치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린 현실 말이에요. 민호는 그동안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미경은 이혼 서류를 가져왔다가 영희가 말려서 겨우 돌아갔지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정말로 연락을 끊어버렸고 수진이도 가끔씩만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어요. 이게 내가 바란 삶이었나?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국 그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외로워졌어요. 돈을 모으는 것도 재산을 남기는 것도 모두 자식들을 위해서였는데 말이에요.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는 쥐 죽은 듯 작았어요. 뭐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고 영희 앞에 절을 했어요. 영희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미워해야 할 텐데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어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뭔 소리야? 영희가 소리쳤어요. 내가 죽으면 뭐가 해결되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민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아내한테도 버림받고 사업도 망하고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거였으니까요. 민호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민호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태어날 때부터 형이랑 비교당하며 살았어요. 공부도 형만 못하고 성격도 형만 못하고 어머니도 항상 형 좀 본받아라 그러셨잖아요. 영희는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로 그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했어요. 막내라고 예뻐하시고 뭐든지 수진이 우선이었어요. 저만 항상 가운데 끼어서 투명인간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짓을. 처음엔 정말 가족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상견례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어머니께 기쁨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부동산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니까 어머니 재산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형은 이미 잘 살고 수진이도 의사랑 결혼하면 걱정 없을 텐데 나만 이렇게 비참할까 생각하니까 영희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봤어요. 정말로 민호를 소홀히 대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 했으면 안 되지. 알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어머니 도장을 훔쳐서 가짜 서류를 만들고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여전히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아, 어서 와라. 밥은 먹었니? 수진이는 민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오빠는 여전히 여기 있네요. 수진아. 민호가 동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는 손을 저었어요. 오빠,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보기도 싫어요. 영희의 가슴이 또다시 찢어졌어요. 자식들이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괴로웠거든요. 수진아, 그래도 오빠인데. 오빠요?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 무슨 오빠예요? 준혁 오빠는 벌써 다른 사람이랑 약혼했어요. 저는 이제 평생 혼자 살아야 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수진이에게 빌었어요. 수진아, 제발. 오빠가 잘못했어. 오빠가 모든 걸 해결해 볼게. 어떻게 해결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제 청춘을 돌려줄 수 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영희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자식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너희들 그만해. 영희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엄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재산만 물려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구나. 민호와 수진이는 어머니의 말에 조용해졌어요. 민호야,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수진아, 너도 내 딸이지만 오빠를 그렇게 미워만 해서는 안 돼. 영희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영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말이에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민호야, 수진아, 그리고 민수야. 다들 집으로 와라. 영희는 세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민수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영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오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들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는 각자 다른 감정들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수와 정숙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고 수진이는 초췌했으며 민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다들 앉아라. 영희가 거실 중앙에 서서 말했어요. 오늘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어머니, 마지막이라니 무슨.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영희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내 말 다 들어봐. 영희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며 살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오직 너희들을 잘 키우는 게 내 전부였어. 가족들은 조용히 영희의 말을 들었어요. 포목점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기뻤던 건 너희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였다. 민수는 은행원이 되고 민호는 사업을 하고 수진이는 선생님이 되고 내가 다 자랑스러웠어.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 돈만 물려주면 너희들이 행복할 줄 알았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구나.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정숙아, 미안해. 민호 때문에 너희까지 상처받게 해서. 그리고 미경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남편이 그런 짓을 해서. 영희는 찢어진 유언장 조각들이 담긴 봉투를 꺼내들었어요. 이건 민호가 만든 가짜였지만 이 일로 나는 깨달았어. 재산이 아니라 양심을 물려줬어야 했는데.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라, 민호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영희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넌 내 아들이지만 오늘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어머니. 민호가 절규했어요. 하지만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내가 정말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려면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봐야 해. 영희의 말은 단호했어요. 수진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 결혼은 이미 망가졌는데. 수진아,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오빠를 평생 미워하며 살지는 마라. 그건 너만 괴롭게 할 뿐이야. 영희는 시장 상가 열쇠와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 재산은 이렇게 처리하겠다. 상가 건물은 팔아서 그 돈으로 고아원에 기부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 돈도 절반은 기부하고 절반은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가족들은 모두 놀랐어요. 그런 결정을 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생활하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 거야. 이제 나도 지쳤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정숙이 말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제 너희들도 각자 살 길을 찾아라. 나는 평생 너희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겠어. 민호가 울면서 어머니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영희는 아들의 손을 떼어내며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는 내가 스스로에게 구해야 할 일이야. 나한테 용서받으려 하지 말고 내 잘못을 바로잡아라.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영희의 말은 최종적이었어요. 며칠 후 영희는 정말로 시골로 떠났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시장 골목을 걸어나가는 영희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어요. 돈은 남아도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 못 붙인다. 영희는 버스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영희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식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김영희라는 한 사람을 위한 삶을 말이에요. 민호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어머니의 빈 방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잠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 가족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비극은 결국 가족을 해체시켰지만 동시에 각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어요. 세월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